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FAQ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챗봇이 요즘 대세잖아요? 많이들 만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가? 근데 이 강의가 사실은 챗봇을 만들려면은, 자연어 처리도 좀 알아야 되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약간 머신러닝 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최대한 챗봇을 구현하는 거를 중점으로 뭐 다른 어려운 개념들은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만들려는 챗봇의 그 범위를 서비스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챗봇을 개발하거나 뭐 챗봇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챗봇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을 하는데 챗봇이 있으면은 일단 서비스 범위가 있잖아요. 서비스 범위. 서비스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이 챗봇이 응답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막 이게 넓다랑 일단 넓음, 좁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막 어떤 챗봇은 피자도 주문받으면서 일상 대화도 가능하고 날씨도 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죠. 더 어렵겠죠? 대신 좁은 거는 한 가지 도메인에 약간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주문이면 피자 주문, 번역이면 번역, 날씨면 날씨,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질문 답변이면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고 그 외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모르는 답변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범위가 넓은 게 있고 좁은 챗봇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왼쪽에 둘 거는 답변을 이 챗봇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저장돼 있던 답변을 보여주는지라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생성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에서 선택하는지. 물론 생성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선택해서 만들겠지만 뭔가 한 문장으로 봤을 때 어떤 챗봇은 문장을 그냥 통째로 자기가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챗봇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변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가장 오른쪽 위에 1번은 서비스 범위도 넓고 답변도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장 이상적인 챗봇이에요. 정말 일상 생활 대화도 가능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까지 다 되는. 그러니까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AI 로봇 같은 존재죠. 근데 이건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약간 불가능해요. 불가능. 기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지만, 이렇게 둘 다 좋은 게 가능하면 안 되죠. 가능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 오른쪽에 2번은 서비스 범위가 좁은데 답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번역이 약간 이런 건데 번역은 만약에 영한 번역이면 한글이 들어오면 영어로 답변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한글로 답변하고 이렇게 딱 도메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한글로 말했을 때 얘는 그 영어 문장을 생성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번역 쪽에 가깝고 그리고 서비스 범위는 넓은데 답변을 선택해서 주는 거. 이건 약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리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시리. 그리고 구글
오케이, 구글도 그 음성 서비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마존에도 음성 서비스 있고, 약간 이런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음성 비서들, 그런 데이 약간 3번에 속하고, 이제 4번은 서비스 범위도 좁고 답변도 선택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챗봇이거든요. 약간 그들 기업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전화응대나 그런 거 말고 챗봇으로 간단히 할 수 있게 만드는, 약간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FAQ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범위가 좁고 답변을 선택해서 가장 알맞은 답변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쉽긴 한데, 구현할 수 있는 그 구현도가 가장 높은 네 개 중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정확도도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4번인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4번 챗봇을 도입해서 쓰고 있죠. 실용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4번을 만들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랑 가장 비슷한 질문을 찾아서 답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한 게 FAQ 데이터가 필요해요. 막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 해가지고 FAQ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거기 진짜 자주 묻는 질문들, 공인인증서 오해 오류 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초기화를 비밀번호 초기화하고 재발급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엑셀로 쫙 질문 답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학습을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가장 비슷한 답변을 찾아주는 거죠. 이게 그냥 if문으로 분기해가지고 질문 찾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은 그 질문이 약간 달라도,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도, if문이라면 정말 막 토시나 똑같아야지 그 분기를 탈 거잖아요. 막 공인인증서 띄고 오해 비밀번호 띄고 오류 띄고는 어떡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정규식을 써서 어디로 타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면은 조금만 말이 달라져도, 한국말 얼마나,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언어라는 게 주어 서술로 바뀔 수도 있고 띄어쓰기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은 최대한 비슷한 질문을 찾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그거고,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독투백이라는 알고리즘 모델을 써가지고 할 거거든요. 독투백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드투백, 독투백. 워드투백은 단어, 워드를 벡터로 변환시킨다 해가지고 워드투백이고, 독투백은 그 워드투백을 한층 진화시켜서 워드가 단어가 아닌 도큐멘트, 그러니까 문서를 벡터화한다. 그래서 워드2벡터 같은 경우는 각 단어들을 벡터화시키는 거, 독2백은 각 문서들을 벡터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워드2벡터라는 논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단어를 벡터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거 워드2벡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가장 많아요. 킹 마이너스 남자는 퀸이다. 이런 얘가 아니지. 킹 마이너스 남자 플러스 여자를 하면은 퀸이 된다. 이 공식이 진짜 워드2벡을 대표하는 그런 수식이거든요. 이게 약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킹은 남자 왕이 킹이야. 근데 거기서 남자를 빼. 그럼 왕인가? 거기서 여자를 더해. 그러면 여자 왕이니까 퀸이다. 이렇게 약간 문맥적으로 단어,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단어를 벡터화 하면은 실제로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워드2벡터 논문에는
그 단어들을 벡터화 시킨 다음에 실제 아래에 이 킹 벡터랑 남자 벡터, 여자 벡터를 했더니 계산을 했더니 퀸 벡터가 나왔다 라는 게 그 논문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두트 벡터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벡터화한다. 그럼 독투벡은 뭐냐?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벡터화했는데 이제 독투벡은 이제 문서. 안녕, 나는 철수야.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를 통으로 벡터화하는 거예요. 이 벡터화 한다는 게 어느 그 좌표 평면에서 벡터 아시죠? 이렇게 막 화살표로 막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벡터는 킹이야. 그러면 뭐 이 벡터는 퀸이야. 뭐 이 벡터는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단어가 벡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독투벡은 단어가 아니라 여기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안녕, 나는 철수야 라는 벡터는 이거고, 안녕, 나는 영이야 라는 벡터는 이거고, 막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안에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냐, 어떻게 학습하면 이 벡터가 되고, 왜 그 비슷한 단어들은 같은 벡터로 모이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들은 저 반대 방향의 벡터로 생성되는지는 더 자세한 거는 논문을 읽어보시거나 구글링을 하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주요 골자는 워드2벡은 단어를 벡터화하는 거, 독2벡은 문서를 벡터화하는 거. 만약에 이과시라면은 이 벡터라는 거를 확실히 공부하셨다면은 이 논문을 읽는데 좀 쉬우실 텐데, 문과분들은 벡터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물론 공통 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그 수식 같은 거를 보실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구글링 해보고 가장 베스트는 논문 읽는 게 베스트인데, 아마 논문에도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번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 건데, 물론 코딩에는 벡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딩에는 무조건 그냥 코드만 들어가요. 모델 만드는 것도 뭐 벡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코딩이 더 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파이참을 쓰는데 파이참을 안 쓰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라보레이터리 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콜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약간 파이썬 코드를 바로바로 실행하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 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구글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공을 할 때 아예 클라우드 개념으로 하루 동안, 약간 하루? 한 12시간 정도 통째로 서버 장비 한 대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능도 좋고, 노트북에서도 성능이 낮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어요. 크롬만 있으면은 사파리나 크롬에서 구글 드라이브 접속하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지 않으셔도 충분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새로 만들기 있잖아요.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더보기,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구글 콜라보레이터라고 있거든요. 저는 설치를 해서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할 앱 더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콜랩 COLAB를 치시면은 딱 나와요.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여기 설치하기가 아마 있을 건데, 연결하기인가 설치하기인가 있을 건데,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구글 콜라보레이터가 뜹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 아시는 분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주피터 노트북처럼 파이썬 코드를 다 칠 수 있어요. 뭐 프린트 헬로 월드 쳐야죠. 무조건 할 때는 헬로 월드. 그리고 단축키가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이 줄을 실행하고 아래
새로운 코드 줄을 생성하는데 컨트롤 엔터 누르면 그냥 이 줄 실행만 해요. 처음에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첫 실행할 때는 세션 연결을 해요. 지금 구글에서 장비를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면 뜨면 됐고 램이랑 디스크가 나오는데 뭐 지금은 안 쓰긴 하는데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하면은 GPU도 할 수 있어요. GPU까지 있으면은 나중에 GPU까지 필요한 학습을 할 때 GPU를 사용해서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달리지 않은 노트북에서 할 때는 오히려 이 콜랩에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맥북 15인치는 제외, 맥북 프로 15인치는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최신에 나온 거라면. 자, 일단 여기서 코딩을 할 건데 일단 자연어 처리잖아요. 자연어 처리를 하려면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항상 깔아야 되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느낌표를 치면은 이제 커맨드 명령을 쓸 수 있어요. 저희가 항상 패키지 설치할 때는 pip 인스톨 하죠. pip 인스톨 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요? co-nlp, korea nlpy, 그러니까 nlp하고 py하고 합친 거죠. 이거를 설치하면 컨트롤 엔터로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돼요. 이게 콜랩에 자동적으로 몇 가지 필요한 패키지들이 넘파이나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아쉽게도 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는 깔려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임포트 해주고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건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헤더들 임포트 OS, 그 다음에 이 워닝은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끔 에러 나는 게 있어가지고 무시하려고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젠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젠심인지 겐심인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젠심이라는 게 토픽 모델링이라는 그 어떤 문서들의 주제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를 제공했던 패키지인데 최근 들어서는 막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여가지고 뭐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는 필수로 사용하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됐어요. 패키지가 돼버렸어요. 여기 젠심 모델에 제가 독투백을 쓸 거니까 독투백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배울 때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나 본지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 실험적인 기능 같은 거를 비커를 누르면은 새로운 기능 사용해보기 해가지고 편집기를 사용해서 코드 자동 완성 등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사용해보기를 누르면은 이거 세션이 끊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다시 설치해줘야 되겠죠? 아니네요.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젠 자동 완성이 됩니다. 되죠?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떠요. 그래서 모델즈에 독투백에서 태그드 도큐멘트네. 대문자를 구별해야 되나? 왜 안 되지? 임포트가 아니라 프롬에서 임포트 태그드 도큐멘트, 요거 3개만 임포트 하시면 돼요. 이것도 프롬,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모델을 만들 건데,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FAQ 챗봇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질문 답변 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 답변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고객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FAQ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아니고 저희 회사의 고객사. 그래서 그 FAQ를 긁어가지고 나중에 쓰긴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뭐 가라 데이터를 해가지고 5개만 해볼게요.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그 문서의 번호. 그러니까 이 독투백에서는 태그라고 하는데, 이 태그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의 각각 고유 번호예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서고, 얘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데이터에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질문, 답변. FAQ가 뭐 다 그렇죠? 질문이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으면 아예 딱 클릭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 뭐 긁어서 할 수도 있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는 5개를 가져온 건데, 뭐 이거는 어느 금융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무조건 있는 거죠. 모바일 개설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부터 20시까지 영업일만 가능. 좀 제가 옛날 걸 그건데,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24시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옛날 거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태그랑 질문이랑 답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학습할 거는 이 질문 데이터만 학습할 거예요. 질문만 학습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문이든 없는 질문이든 그건 모르고,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한 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 챗봇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질의응답 데이터 중에 상대방이 질문한 질문과 가장 비슷한 질문을 찾아서 그 질문에 답변을 리턴해준다. 이게 챗봇의 기본 개념이에요. FAQ 챗봇의. 저는 일단 5개로 할 건데, 이 FAQ주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파이썬 문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지금 이중 배열이죠. 각각의 배열이 3개를 가지고 5개가 있는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학습을 이제 할 건데, 학습하는 거 쉬워요. 근데 잘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일단 JPy라는 거를, JPype라고 있나 이거를 임포트 해주는데, 이거는 제가 형태소 분석기를 쓸 건데, 먼저 설명을 해줘요. 다 코드를 먼저 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에 보면은 형태소 분석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로는 포스태깅이라고 하는데, 형태소 분석기가 뭐냐면은 그 한국어 문장을 이렇게 형태소로 쪼개는 거예요. 형태소가 뭐냐면은 막 저희 품사, 막 한국어 보면 명사, 동사, 뭐 언어 같은 걸 다 있죠. 동사, 뭐 이건 형용사, 부사, 조사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언어의 단어의 원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은 미국인 이건 명사, 일대 뭐 이건 조사, 미국 납세자 등록번호, 미국 납세자 등록번호 이건 뭐 고유 명사, 작성 명사, 방법 명사, 은 조사, 어떻게는 뭐 어떻 플러스 뭐 개 이렇게 돼가지고 다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 문장을. 그래서 그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스태깅이라고 해가지고, 이 coNLFI에는 coNLFI.tag 안에 여러 가지 형태소 분석기가 있어요. 뭐 꼭 그 형태소 분석기 이름에 따라서 뭐 꼬꼬마, 뭐 OKT, 뭐 트위터도 있고 막 코몰란인가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카카오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형태소 분석기마다 약간 가지고 있는 형태소들도 조금씩 다르고,
결과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뭐 띄어쓰기를 잘 판단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명사를 뭐 잘 판단한다, 어떤 거는 고유 명사를 잘 판단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형태소 분석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텍스트의 특징을 잘 파악해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저는 FAQ 데이터니까 약간 뭐 띄어쓰기도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약간 포멀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서비스 고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사람이 되게 잘 썼겠죠? 오타 같은 거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형식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자연어 처리가 아니라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데이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막 SNS에서는 말투가 되게 온라인상의 말투 있잖아요. 막 이응 크크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하는 형태소 분석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형태소 분석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중에 그 모델 정확도가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뭐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특징 이런 거 해보시면은 비교한 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꼬꼬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대학원 때 자연어 처리 전공을 했었는데, 약간 엄청 옛날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파이썬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AI가 없었고, 심지어 이 워드 투백도 안 나왔을 때라서 뭐라고 할까, 크게 진전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그때 그래도 형태소 분석기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꼬꼬마를 그때 많이 써가지고 그때부터 꼬꼬마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임포트 해주고, 이것도 실행을 안 했었네요.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꼬꼬마를 쓰는 법은 간단해요. 그냥 꼬꼬마는 꼬꼬마 하면 이제 이 꼬꼬마가 형태소 분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토크나이저를 만들 건데, 토크나이저 꼬꼬마.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은 형태소 분석기를 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정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여러 개를 다 써서 모델을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다 비교해 보는 거죠.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그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꼬꼬마를 쓰는 게 더 좋아. 아니면은 어떤 약간 다른 질문, 어떤 유형이 들어오면은 트위터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은 혼용해서 쓸 수도 있죠. 뭐 질문 형태가 들어오면 꼬꼬마 쓰고, 뭐 평서문 형태가 들어오면은 카카오 거 쓰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크나이저를 만들 때 형태소 분석기마다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쓰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펑션을 만들었으면 편해요. 저는 어차피 여기서는 꼬꼬마만 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가 약간 자바 기반이거든요. 이 패키지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자바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명령어 J 파이프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이거 안 써주시면 좀 에러가 나긴 하고 돌아가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워닝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 분석기를 하면은 결과가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형태소로 자른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의 품사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약간 살짝 튜닝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걸 써가지고 워드 인덕이 아니라 꼬마.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꼬꼬마.포스가 형태소 분석을 한 거고, 이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이게 2차원 배열로 나오는데 각 배열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각
한 쌍이 뭐냐면은 단어, 아까 말했듯이 단어랑 품사가 한 쌍으로 된 두 개 크기의 그 배열을 리스트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단어 슬러시 형태로 묶어서 1차원 배열로 보여주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림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만약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안녕. 안녕은 명사야, 동사야. 그리고 하 동사야. 이게 안녕이 동사가 아닌가? 명사인가? 나 자연어철 전공인데. 그리고 세요. 세요는 뭐 높임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1차원 배열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안녕 명사, 하 동사, 세요 높임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1차원 배열이죠. 이건 2차원이고 이 위에 거는 2차원이고 아래 거는 1차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펑션을 써줬고, 일단 토큰 더 이런 식으로 워닝이 뜨는데, 이게 콜랩에서 제공하는 J5가 아마 버전이 좀 낮나 높나 그래가지고 아마 워닝이 뜨는 것 같아요. 제가 파이참에서 했을 때는 이게 안 났거든요. 근데 워닝이 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토커나이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장을 토커나이저로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쓰는 건 간단하죠. 함수 이름 쓰고 안에 문서를 넣으면 돼요. 아까 문서 제가 이 FAQ를 만들었죠. FAQ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로.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들. 그래서 저는 이 당해년도 납입액은 수정 가능한가요를 한번 형태소 분석기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FAQ지에서 첫 번째에서 빵번째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빵번째에서 첫 번째 맞죠? 001이니까 이게 0,0, 0,1, 0,2 1,0, 1,1, 1,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바로 나오려나? 좀 오래 걸리네요. 빙글빙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원래 나왔죠? 그 당에 슬러시 NNG. NNG라는 게 명사거든요. 년도 NNM. 이게 NNG랑 NNM이랑 뭐 차이점이 뭐 하나는 고유명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이 꼬꼬마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꼬꼬마 형태소 분석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형태소 분석기 있고 꼬꼬마 소개는 없고 여기다 품사 태그표라고 있어요. 이걸 검색하면은 검색에 누르면은 이 태그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나와요. NNG는 일반 명사구나. NMP는 고유 명사구나. 그럼 이거 보고 저희가 알 수 있죠. 가요는 일반 명사. 이 가요를 한가요에서 이 가요를 명사라고 판단했네요. 뭐 한가요? 질문형 약간 느낌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 자른 거를 가지고 다 잘라요. 이거 저는 지금 첫 번째 질문만 잘랐잖아요. 근데 모든 질문을 다 자른 다음에 그 질문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녹투백에 넣고. 그래서 이제는 녹투백을 쓸 건데, 이 녹투백을 쓰기 전에 약간 전처리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긁어볼게요.
지금은 소스를 제가 치기도 하고 복붙하기도 하는데 아마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서는 제가 아마 깃허브에 이 소스를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치는 게 좋으신 분은 그냥 보시고 치면 돼요. 제 강의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고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씨 좀 키워드릴게요. 좀 작게 하고 있었네요, 계속. 그래서 이 글씨를 키운 다음에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자,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전체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질문을 뜻하겠죠,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화를 해가지고 한 방에 하면 편하니까 이 전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있는 거, 그러니까 빵번은 인덱스고 1번은 질문이고 2번은 답변일 때 이 질문을 토크나이저에 넣어가지고 토크나이저에 넣어서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그 리스트의 첫 번째로 만들고, 그 리스트의 두 번째는 빵번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는 토큰화된 거, 그 뒤에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태그드 도큐멘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독투백에 넣을 수 있게 태그된 형식의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일단 각 문장을 토큰화한 다음에 그냥 실행시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토큰 FAQ를 보면은, 이걸 출력해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2차원 배열인데, 이것도 그 안에 있는 배열의 첫 번째는 그 토큰화된 게 들어가고 쉼표하고, 두 번째는 태그 값, 그 다음에 토큰화된 게 들어가고 태그 값, 토큰화된 게 들어가고 태그 값, 이런 식으로 약간 딕셔너리 형태로 번호 토큰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태그드 도큐멘트 문서에 이 함수의 펑션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태그드 도큐멘트 형식의 문서가 돼요.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제 모니터링 하면서 하기가 너무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워드라는 형식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태그된 게 아니라 형태소 분석된 그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라는 어트리뷰트에는 태그 번호, 뭐 아까보다 약간 좀 더 정교화된 그런 형식이죠. 독투백에 넣을 때 항상 이렇게 태그드 도큐먼트 형식으로 넣으면은,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넣으면은 나중에 그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이 태그 값을 뱉거든요, 얘가. 내가 넣은 문서가 뭐랑 똑같니?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 태그 값, 너가 지금 나한테 준 거는 1번이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아 라고 이 태그 값을 주기 때문에 항상 태그랑 같이 넣어야 돼요. 대망의 독투백으로 학습하는 거를 짜보겠습니다. 모델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쉬워요. 코드로 하면 아까 막 어려운 벡터 설명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 임포트 멀티 프로세싱, 이거는 제가 학습을 할 때 CPU 몇 개 쓸 건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멀티 프로세싱을 임포트 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내 컴퓨터에 지금 CPU가 몇 개인지, 몇 코어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기다가 씁니다. 이 워커즈, 이게 지금 독투백 모델을 생성을 한 건데, 이 독투백 모델을 만들 때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인자값들을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벡터 사이즈랑 민 카운트, 뭐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코어 한 거는 여기 워커즈에 있죠. 몇 개의 코어로 이 모델을 학습을 할 거나 나중에. 그리고
이 벡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문서들을 벡터화를 시킬 건데 몇 차원, 최대 몇 차원까지 벡터화를 시킬 거냐. 이 특이한 점이 이게 벡터화를 사이즈를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는 100개에서 300개 사이가 가장 뭐 적당하다. 100개 정도 딱 100으로 했을 때 그 학습 수치가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고 그 뒤부터는 조금씩 상승한다. 그러니까 벡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긴 좋은데 약간 상승폭이 미미해요. 100부터는. 그래서 보통 뭐 적당한 데이터 할 때는 100개로 하고 많은 거 할 때는 200개, 300개까지 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느려집니다. 크면 클수록. 저는 지금 5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50개도 낭비긴 한데 그냥 50개로 할게요. 이 알파랑 민 메타는 뭐 러닝 레이트 값 수정하는 건데 이건 뭐 건드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HS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구글링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학습할 때 벡터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반대 방향으로 보낼 것들 벡터들을 몇 할 건지 뭐 얼마나 가중치를 둘 건지라는 뭐 그런 설정인데 나중에 뭐 논문 읽어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 파라미터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 DM은 뭐 학습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건데 저는 0번을 했고, 이 디보워드는 뭐 앞뒤 간격이었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 민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 워드2 벡터나 독2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지금 문장 5개로 하지만 나중에 막 데이터가 막 몇만 문장, 몇백만 문장 하면은 단어 수가 막 몇십만 개일 수도 있고 보통 몇십만 개는 안 될 것 같아요. 몇만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렇게 많으면은 사실 그 문서에서 적게 나온 단어도 있을 거잖아요. 그 적게 나온 단어들의 가중치를 좀 낮추려고 그런 단어들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이상 나온 단어만 쓰고 그 아래 거는 무시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지금 문장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단어는 사용을 하겠다. 이거 0으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워커는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개의 코어로 작업을 할 건지. 그렇게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모델로 빌드 보캡이라는 걸 쓰면은 이제 제가 준 데이터로 단어 보케블러리 단어 사전을 만들어요. 이 독투백이 알아서 사전을 만든 다음에 그 뭐 단어들의 빈도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해주시고, 이 아래가 실제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에폭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에폭시라고 하는 거는 뭐 학습 몇 번 돌릴 건지 포문이니까 아시겠죠? 저는 10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 모델 점 트레인을 하면은 이제 이 FAQ를 학습할 수 있어요. 요 뒤에 거는 뭐 안 들어가도 뭐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썼네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10번 하고 러닝 레이트는 고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저는 뭐 문장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러면 뭐 바로 끝났어요. 거의 몇 초 만에 끝났죠. 근데 이게 문장이 많아지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 FAQ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만들 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000문장 2,000개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더 많았나? 4,000개 됐나? 아무튼 10,000개 이하였는데 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면 써봐야 되겠죠? 이렇게 써는 게 일단은 벡터화를 시켜야 돼요. 들어온 질문 벡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이 모델로 추측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문 말고 뭐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뭐랑 제일 비슷한지 얘가 찾아주는 거죠. 그게 인퍼 벡터라는 건데, 이 인퍼 벡터라고 안에 값을 넣으면은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뱉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리딕트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겠죠? 가장 비슷한 벡터를 뱉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가장 비슷한 벡터를 뱉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그 언어 벡터 모델을 가지고 이 문장의 벡터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벡터들 값을 가지고 이 문장의 벡터는 몇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네가 준 이 문장의 벡터는 이 값이야. 지금 아까 제가 50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50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 뭐 해가지고 이 벡터로 값을 하면은 이 벡터로 뭐 어쩌라는 거지라고 하시겠죠? 이 벡터 값이랑 가장 비슷한 태그 값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냐면은 독투 벡터 독투 벡터 한 다음에 most similar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most similar 가장 비슷한 함수를 찾자. 여기 안에는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 프리딕트 벡터를 넣으면은 가장 아하 이건 항상 리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를 해주고, 이게 탑 n이라는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들어가는 벡터랑 비슷한 상위 몇 개를까지 보여줄 건지. 저는 근데 5개밖에 없으니까 상위 보통은 탑 10, 탑 5를 하는데 탑 3를 하는데 저는 탑 3가 탑 5는 의미가 없고 5개니까 딱 2개로 할게요. 해보면은 딱 나왔죠? 근데 이게 딱 순위별로 2개 나온 건데 1등이 3번이래. 2등이 1번이고. 근데 제가 집어넣은 질문은 당해년도 납입액은 수정 가능한가요? 저는 1번 질문을 했거든요. 1번 질문을 했는데 네가 한 질문이랑 똑같은 거는 3번이야. 저는 1번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학습을 할 때 문장을 형태소 분석기로 돌렸잖아요. 이 들어가는 것도 형태소 분석기가 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야죠. 일단 테스트 스트링이 당해년도 이고 토큰화된 게 이 꼬꼬마 토큰화이저 꼬꼬마에 테스트 스트링을 넣은 거겠죠? 그럼 이 토큰 테스트는 토큰화된 거죠? 이거를 벡터화를 시키자. 자, 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랬더니 이제 1번이 한 0.14 정도? 이거는 약간 코릴레이션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반된 거예요. 약간 제일 높은 5개 중에 그나마 제일 높은 게 0.14면 그렇게 높은 거 같지도 않은데 그나마 5개 중에 가장 유사하다. 1번 물어봤는데 1번 대답했어요. 탑 1, 탑 2개 중에 탑 1이. 그러면 잘 예상한 거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3번으로 물어봐 볼까요? 3번 등록 가능한 단말 기수는 어떻게 되나요? 짠 하고 아하하 아까 5번하고 3번이 나왔는데 5번이 0.107이고 3번이 0.104예요.
아쉽게 3번보다 5번이 더 비슷하다 나왔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인퍼 벡터 하면은 값이 항상 다르게 나오거든요. 약간 조금씩 비슷한데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습한 데이터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독투백이란 거는 문장 간의 유사도라고 해야 되나? 단어 간의 유사도.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 주변 단어를 가지고 그 카운트 단어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벡터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져요. 독투백의 경우는 문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구분이 더 잘 돼요. 오히려 이 5개만 있다고 해서 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10,000개, 20,000개, 100,000개 돼야지 더 잘 식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성능이 좀 엉터리죠? 5개로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챗봇의 로직을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었고 전처리, 형태소 분석을 했고 토크나이즈 형태소 분석을 했고 전처리 한 다음에 그걸로 독투백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트레인 학습을 시켜서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독투백 언더바 FAQs라는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모델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을 벡터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그 벡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태그 값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5번을 알려주는 뭐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됐죠? 모델 학습하고 들어온 질문 벡터화해서 비슷한 거 알려주고 그걸 화면에 보여주면 이제 챗봇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더 늘린다. 다음 강의 때는 데이터를 더 늘려서 해보고 그리고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챗봇에 그 메신저에 붙여야 되겠죠? 뭐 가장 쉬운 거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챗봇에 붙이는 게 뭐 가장 쉬울 것 같고 최근에는 카카오 챗봇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채팅창을 외부로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인 챗봇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것까지 해보고 이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까지를 만들어 보는 게 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는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했고 과연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답을 추측해내는지 모델이 어떻게 추론해내는지까지를 봤어요. 뭐 자세한 독투백이나 뭐 머신러닝 과정 같은 거는 생략을 하고 최대한 생략을 하고 간략화하고 이 챗봇을 구현하는 데만 중점을 좀 뒀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런 함수들을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 잘 정리된 고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